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수출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마이너스 0.2%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 가운데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가 진행되면서 감염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우리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1일까지 미국에서 22만여 명이 숨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이번 달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젊은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3명 가운데 1명꼴로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흡연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2배나 높았는데요. 취재 파일에서는 나이와 인종, 흡연 여부 등에 따른 코로나19 중증 위험도를 분석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 저장과 해독, 면역, 호르몬 분해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혹사당하는 장기 가운데 하나도 바로 간인데요. 과학의 달인에서는 지방간이나 당뇨병 신약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건화 박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단체 입국한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 47명 가운데 20여 명이 이라크에서 온 우리 근로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귀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계속되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반장은 또 중동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심각해 중동 지역 건설 현장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으며 중동 지역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부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귀국 수요가 많아 입국자 수나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진자는 기존 생활치료센터를 우선 활용하고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들어 빨라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마이너스 0.2%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말에 내놓은 마이너스 0.2%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7월 들어서도 그 확산세가 가속화가 있다는 점,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떤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해서 지난번 5월 전망치를 좀 조정이 불가피하겠다. 이 총재는 3차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에서 0.2%로 봤는데 이를 반영해도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밑돌 것이란 겁니다. 이 총재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정부 강력 대책으로 다주택자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의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이 총재는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지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게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직전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현재 연 0.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국내의 경기 부진이 깊어져 통화도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 외 대출 공개시장 운영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 금리가 오르면 한은이 적극적으로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는 마스크의 위력을 역학조사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행 3명과 1시간 이상 같은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해 추가 감염이 없었습니다. 수원의 한 교회에서는 확진자 3명이 여러 번에 걸쳐 교회를 방문했지만 교회의 강력한 마스크 조치로 9천여 명의 교인 중 추가 감염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한 장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최근에는 벨기에와 영국 등 유럽에서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황에 맞는 마스크 사용 방법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는 미세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94, KF80, 수술용, 침방울 차단용 순서로 나뉩니다. 이와 반대로 통기성이 좋아 호흡하기 편한 마스크는 수술용, 침방울, 차단용, KF80, KF94 순서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볼 때는 KF94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당뇨나 폐질환 등 기저질환자, 노인과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은 KF80 이상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수술용과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이나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에서 쓰는 것이 권장됐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접수 한 달 반 만에 146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집계 결과 신청 접수를 처음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긴급지원금 신청은 모두 146만 6,5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처음 예상했던 114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며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시가 모든 시민에게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권 시장은 가능하면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시민에게 위로가 되도록 모든 시민에게 2차 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이 끝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 계약 파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항공은 입장 자료를 내고 선행 조건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 매매 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어 15일 이스타홀딩스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 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은 그러나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hree, two, one.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만 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들어 지역 감염 확진자가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 지역사회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높은 비율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일 확진자 수의 어떤 등락은 큰 의미는 아직 없어 보이고요. 예. 과거 4월 말 5월 초에 지역사회 감염이 연 사흘 정도 발생하지 않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태원 클럽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다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의 숫자보다 깜깜이 감염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주 집단 감염의 경우 27명의 환자가 114명에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4명이 넘게 감염시킨 건데 빠르게 퍼지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를 거쳐서 전파력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감염자 27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화 도중에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빈번하게 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접촉을 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홍보관이나 체험관 같은 데에서 그리고 잦은 소모임 그리고 감염 후에도 다중이용 시설들을 방문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역수칙 미준수가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방역 수칙을 더더욱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한편 해외 유입 사례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방역 강화 대상국을 늘리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국가는 비자 제한, 항공편 통제, 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이 의무화되는데요. 이런 정부 대책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상당 부분 있을 거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이제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해외 유입 사례가 방역 당국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조치는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에 국내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보건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수용 시설들의 어떤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서 취한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도 이런 조치들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줄여놔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어떤 대규모 집단 감염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스페인 독감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파우치 소장이 조지타운대 주최하는 웹세미나에서 지금 같은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과거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까지 사망한 스페인 독감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어느 누구도 지금 수준에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실제로 환자 발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현재의 유일한 통제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어떤 경고성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등지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더나의 1차 백신 임상 소식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신이 상용화되더라도 코로나19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 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자체가 현재는 초기에 발견됐던, 그러니까 분리됐던 바이러스를 가지고선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변이를 일으킨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자체가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신을 맞아도 지속 기간이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뭐 임상 단계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만일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개발된 백신에 대한 어떤 유효성이라든가 아니면 부작용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등 8개 나라 정상이 워싱턴 포스트에 코로나19 백신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 백신이 상용화될 경우 모든 국가가 백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그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 총리를 주제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8개 정상들이 지금 공동 기고문을 발표를 한 건데 실제로 모든 국가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백신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상적으로는 공동기고문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 특정 백신이 개발돼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게 실현 가능할까?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렘데시비르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이른바 유럽 4개국이 백신 동맹을 맺으면서 선점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실제 어떤 특정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해도 공동 분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독자적인 백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조차도 한 10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백신 개발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국의 국민들한테 먼저 백신을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연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배경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WHO 조사단이 코로나19 중국 기원서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지만 조사 일정이나 목적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조사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 규명될 수 있을까요? WHO에서 코로나19 기원 규명을 위해서 지난 11일 날 관련 분야 전문가 2명을 선발대로 중국에 파견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나 관련돼 있는 세부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처음 출현해서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그 사이에 중국 내에서 관련 정보들이 얼마나 보존이 되었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러한 규명 차원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에서 기원이 됐다라는 거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을 은폐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아니라 향후에 WHO의 어떤 대규모 태스크포스가 파견이 된다라고 해도 이러한 기원설에 대한 규명은 어렵지 않나,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지역 감염 기세는 수그러들고 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듯한 풍경이 좀 많이 보이는 듯합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여럿이 함께하는 모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또 거리에서는 2m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종종 보이는데요. 좀 주변을 보면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흡연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 네. 뭐 마스크 같은 거 딱히 착용 안 하시고 이제 3, 4, 5 모여서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맛집이나 이런 데서도 딱히 뭐 마스크 안 하고 이제 줄을 서 계시는 걸 보면 좀 아찔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걸려도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사망자가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젊은 사람들이 경각심이 느슨해진 듯한데요. 최근에 방역당국이 확진자 10명 중 4명꼴로 초기 무증상 환자였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이 됐다는 거지 이 입원 후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어서 완치 전까지 계속 무증상인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코로나19를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이 모습이 국내외에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 미국에서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들과 함께하는 코로나 파티가 유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죠. 예. 네, 젊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고 또 걸리더라도 쉽게 나을 것이라는 이 잘못된 믿음이 낳은 황당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파티에 참가한 3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그렇죠.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소방서장의 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d seen over the last few weeks parties going on in the county or throughout the city and the county in several locations where students or kids would come in with known positives. We thought that was kind of a rumor at first. We did some additional research. Not only did the doctor's offices help confirm it, but the state confirmed they had also had the same information. 네, 사실 미국에서 파티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한 미국인의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처럼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파티가 계속 성행을 한다니 우려스러운데 이런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18살에서 25살의 청년이 3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연구를 살펴보면요. 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태에 빠지거나 뭐 사망할 위험에 이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바로 당뇨나 심장질환, 폐질환, 또 면역 저하, 흡연 등이었습니다. 네. 이 미국 연구팀은 이 청년들이 이런 요인을 얼마나 가졌는지 본 다음에 이 청년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 위험에 취약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예. 네, 먼저 전체적으로는 이 청년의 31.5%가 중증에 취약하다고 나왔습니다. 예. 성별로 보면은요, 여성은 29.7%, 남성은 33.3%로 남성이 약간 더 높습니다. 네, 백인은 또 이제 인종별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백인은 35.4%로 가장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았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으로 흑인이랑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아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시아인은 17.7%인데 다시 말을 해서 이 6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감염 시에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확률인데요. 네.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청년들의 코로나19 중증 위험을 높이고 있는 건가요? 네, 가장 이 눈여겨볼 요인이 흡연이었다고 이제 연구진은 말을 예. 했습니다. 연구팀은 비흡연자 그룹만을 대상으로도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청년 전체 위험도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1.5%였는데 비해서 이 비흡연자의 경우는 16.1%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인종별로 보더라도요, 이 인종과 관계없이 비흡연자는 이 중증에 처할 위험도가 거의 절반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아시아인도 보시면은 17.7%에서 9.5%로 쭉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배가 코로나19 중증에 대한 위험도를 2배 이상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 또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런 차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앞서서는 이제 여성보다 남성이 코로나19 중증에 취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담배를 안 피울 경우에는 이 위험도가 반전됐습니다. 예. 비흡연자 여성의 위험도가 18.6%인데 반해서 이 남성은 13.4%로 더 낮았습니다. 예. 네. 다시 말하면 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은 남성이 코로나19에 덜 취약한데 네. 남성 흡연 비율이 높아가지고 이 남성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흡연이 코로나19 중증 위험도를 배가량 높인다는 얘기인데 담배가 이렇게 코로나19에 특별히 해로운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들어올 때 이 ACE2라는 단백질이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흡연자는 이 ACE2 숫자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흡연자 몸에 다량 침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흡연자는 폐 기능이 약화해 있기 때문에 이 감염 후에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예.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폐에 있는 기도
또 기관지, 폐포에 있는 점막들이 다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성분에 의해서 호흡기 점막에 손상이 있다 보면은 거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잘 들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로 인한 분비물 같은 게 생겼을 때 이것들을 몸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기침이나 가래를 통해서 배출해내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이 오랜 흡연자라도 담배를 끊으면은 이 ACE2 단백질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어서 금연 기간을 최대한 늘려놓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엔 조금 더 덜 해롭다고 해서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전자담배는 어떤가요? 전자담배는 이 기존에는 방역 당국이 꼽은 이 중증 위험을 높이는 요인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예. 이번 미국 연구진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일반 담배와 똑같이 코로나19 위험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전자담배도 지금부터 끊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연구진은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흡연을 할 경우 일반 담배든 전자담배든 코로나19를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만큼 금연이 또 하나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22만여 명이 숨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이번 달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연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수가 최다치를 보이면서 병상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The daily strategy meetings to figure out which beds can we turn into COVID beds.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당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선거 유세를 강행했던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주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화당원인 주지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유세장에 지지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Yeah, I was pretty shocked that I was the first governor to get it. Obviously, Boris Johnson, the Prime Minister of the UK, got it.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면서 오는 11월 1일까지 8만 7천여 명이 추가로 숨져 사망자가 22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이 전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전망치보다 1만 6천여 명이 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가 이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이번 달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ember states this year should consider starting earlier with vaccination campaigns and broadening target groups to increase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중앙아시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정체불명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 또는 폐렴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수장이 코로나19의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ECDC 수장인 안드레아 아모는 로이터에 침방울이 아닌 에어로졸에 의해 확산한 사례의 비율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로졸은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 즉 100만 분의 1미터에 불과한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밀입자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주로 큰 호흡기 비말에 의해 감염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지난 7일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폐쇄됐으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코로나19에 따른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내년 1월 8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분기 말 기준 아마존의 직원 수는 정규직과 단시간 근무제의 사원을 합쳐 84만 400명입니다. 아마존은 앞서 지난 5월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최소한 오는 10월 2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다른 미국 IT 기업도 직원들이 올해 말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트위터는 직원이 원하면 영구히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 속에 백악관 인사들이 경제 정상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퇴출설을 일단 진화하면서도 항상 그에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잇따른 소신 발언으로 미국인들의 전폭적 신뢰를 받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파우치 소장은 미국 정부가 너무 서둘러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I would think we need to get the states pausing in their opening process, looking at what did not work well, and try to mitigate that.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에게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종용하는 상황에도 우려를 표명하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가자 백악관 인사들이 그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파우치 소장의 소신 행보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자신과 소통한 모든 사안에서 파우치 소장이 잘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률이 줄고 있어 경제 정상화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댄 스커비너 백악관 디지털 전략선임 보좌관은 파우치 소장의 모습을 한 수도꼭지에서 무기한 봉쇄 등의 문구가 쏟아져 나오는 풍자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부정적인 파우치 소장을 간접적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사실상 퇴출시켰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트럼프는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도 여운을 남겼습니다. Well,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Dr. Fauci. I've had for a long time, right from the beginning. I find him to be a very nice person. I don't always agree with him. 이런 가운데 반트럼프 성향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를 믿을 것인지 파우치 소장을 믿을 것인지 묻는 동영상 광고까지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인 파우치 소장이지만 미 의회에서 50년 넘게 초당적 지지를 받고 국민 신뢰도 두터운 그를 해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평가는 연구자가 스스로 하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개편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연구자가 스스로 기획한 R&D 추진계획 대비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R&D 추진과 예산 배분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고성능 컴퓨팅 컨소시엄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가 합류합니다. 지난해 4월 미국 백악관 주도로 발족한 코로나19 고성능 컴퓨팅 컨소시엄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슈퍼컴퓨팅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프로젝트가 73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미가 먹잇감을 잡는 행동을 모사해 자기보다 60배 무거운 물체를 포획하는 거미줄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 신정윤, 김호영 교수 연구팀은 거미의 행동학적 특성에 착안해 전기적으로 주변의 물체를 감지해 포획하는 거미줄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거미줄을 닮은 이 로봇은 수 센티미터 거리 주위에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 주변 물체를 달라붙도록 합니다.
이 로봇은 주변 물체 표면에서 나오는 전기장을 감지해 충분히 접근했을 때만 물체를 끌어당겨 목표가 아닌 물체에 의한 오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로봇의 주요 설계 변경 없이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하면 인공 근육과 로봇팔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인구가 2064년 97억 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는 수학적 모델을 통해 세계 인구가 2064년 97억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임신 감소로 2100년까지 88억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100년 88억 명의 인구 예측은 현재 예측된 전 세계 인구 수보다 2억 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 발사가 한 차례 더 연기됐습니다. 에미리트 화성 탐사 프로젝트는 17일 오전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이던 아말 탐사선이 현지 기상 악화로 연기됐으며 발사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말 탐사선은 앞서 15일 발사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17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아랍어로 희망을 뜻하는 아말 탐사선은 발사될 경우 일본 H2A 로켓에 실려 오는 2021년 2월쯤 화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신약 개발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455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규모의 약 3%에 불과한 23조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연구 개발을 지속한다면 혁신적인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만나볼 분도 이러한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바이오융합연구부의 김건화 박사를 만나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네,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네. 간 기능 저하는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간은 어떤 역할을 주로 담당하나요? 네, 정말 그 간은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혈액이나 이런 데서 공급받는 영양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나 네.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일종의 독성 물질이 되겠죠. 그런 독성 물질을 분해해서 소변이나 담즙으로 그 배출하는 해독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동시에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면역 항체 형성 등에 관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루에 약 500에서 1000ml 가량의 담즙을 생성해 지방을 쉽게 소화, 흡수하는 그 유화시키는 작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은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총집합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호르몬 분해와 이런 다양한 당, 단백질, 지방 모든 대사를 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구미호가 괜히 간을 괜히 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런데 최근 이런 간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방간 질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간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간은 지방이 간의 비정상수로 많이 축적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간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의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무게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kg에 달하는데요. 지방이 간의 가덕에 쌓여 전체 무게의 5% 이상을 차지할 때 지방간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재 실제로 지방간 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방에 간이 쌓이면 우리의 건강에는 어떤 점이 나타나나요?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3만 5천여 명에서 2018년 3만 700여 명으로 12.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 비알코올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경우에 2만 5천 명에서 2018년 경우에 8만 명 넘게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 이런 고열량, 고지방 음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또 운동 부족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지방간에 생기면요,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아,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방간이 돼가지고 네. 질환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지방간에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간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당을 흡수해서 저장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그 당을 이제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인슐린입니다. 예. 그 인슐린의 그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예. 혈당이 높아지면서 제형 당뇨병이 형성이 되고요. 또 동시에 이제 지방이 끼게 되면 예. 염증 세포가 이제 모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방 간염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방 간염이 되면 간변병증이나 간암으로 예.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군요. 맞습니다. 이 지방간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정말 여러 가지 합병증, 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박사님께서는 지방간이나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개발 과정 들려주시죠. 예, 제가 그 2014년도에 그러니까 지방간 질환의 새로운 표적과 기전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관련해서 치료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은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CIP라는 막 단백질인데요. 이 CIP라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 CIP4A라는 단백질이 비만 등에 의해서 과다로 발현된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예. 또 동시에 간 세포에 여러 스트레스를 발생시켜서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으면서 당뇨병을 유발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CRP4의 기능을 억제하면 당뇨병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을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겠죠.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앞장섰었습니다. 야, 예. 자, 그러니까 간에서 지방 간염은 물론이고요, 당뇨병까지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전을 발견을 하신 건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생쥐에 일부러 당뇨병을 유발시킨 후에 예. CRP4의 발현을 억제를 해봤습니다. 네. 억제를 해보니까 당뇨병 관련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특히 고지방식 사료를 먹인 쥐에서는 CRP4의 기능을 억제하는 치료 후보 물질을 투여하자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쥐에 비해서 몸무게가 45%, 예. 체지방량은 60%를 감소했습니다. 예. 또 동시에 간 세포로 봤을 때도 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정도가 개선이 되고 네. 또 동시에 지방 축적이 감소하는 것까지 저희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그렇군요. 단백질만 억제했을 뿐인데요. 네네.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상 네. 쥐에다가도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를 예. 확인했을 때 전혀 없는 걸 봤을 때 예. 이게 정말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저희가 기대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부작용까지 없었다.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을 이제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네. 부작용까지 조금 없다고 하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사실 당뇨병 치료제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 당뇨병 치료제는 사실 어떤 한계점이 있었다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제형 당뇨병 치료제는 인슐린 분비 유도제와 인슐린 민감도 개선제로 분류됩니다. 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라든지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인슐린을 직접적으로 분비하는 그리고 조절하는 약물인데요. 예. 이는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분비를 유도하게 됨에 따라서 췌장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혈당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복용할 경우에는 그 효능을 상실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 복용해도 저혈당 유발을 일으키지 않고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네. 체중 증가나 인슐린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약물의 개발을 절실하게 예. 마음을 가지고 예. 진행을 했었고요. 또 동시에 최근에는 이제 표적에 따른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타겟이나 기전이 여기에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당뇨병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사실 당뇨병이 좀 완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당뇨병 치료에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신 건데, 자, 이 과정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많은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정말 장기간에 적어도 한 15년 이상이 필요한 어떤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약을 개발할 때는 어떤 그 타겟을 선정할지, 그러면 정말 그 타겟이 좋은 타겟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고 그 타겟에 대한 약물 스크리닝을 하면서 똘똘한 이런 물질을 찾는 거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최적화하는 단계를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럭 디스커버리 파트라고 보통 이제 약물 탐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물 탐색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괜찮은 이 물질에 대해서 비임상 평가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 약물의 이제 치료 방법이나 안정성을 평가하는 드럭 디벨롭먼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희처럼 이제 초기에 이제 신약 개발한 사람들은 약물 스크리닝이 제일 큰 그 허들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그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그 물질에 대해서 그 여러 어세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대한 효능을 저희가 찾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많은 양의 환물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첨단 관련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비들이 구축되는 데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동시에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분들이 이제 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 신약 개발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도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요. 슈퍼박테리아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셨다고요? 네네. 예, 그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7년도에 슈퍼박테리아 신속 진단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한 성과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그 박테리아를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제 내성균이라고 보통 그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아시넥토박터 바우마니는 WHO에서 발표한 슈퍼버그, 항생제가 듣지 않아 인류를 위협하는 세균 중에 들을 이제 슈퍼버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순위가 높은 그룹의 위급에 속하는 박테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를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병원 내 주로 면역력이 떨어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2차 감염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단밖에 없어서 조기 치료나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슈퍼박테리아에 결합하는 항체를 저희가 발견해서 조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슈퍼박테리아를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을 개발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향후 의료 및 사회 경제적 효과를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빠른 진단 기술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자, 이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 박사님의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쓰이길 바라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009년도에 제가 이 KBS에 이제 임용이 됐는데요. 그 10년간 이제 질병 진단이라든지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하면서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전문적인 경험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러 그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이런 수천억의 이제 부가가치를 갖춘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되면서 저희도 직접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저희 KBSI와 제가 이제 공동 출자를 해서 연구원에 처음으로 이제 창업형 연구소 기업을 CIP라는 그 사이파마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앞서 10년과 함께 앞으로 10년에 대한 그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질병 치료의 한 획을 긋는 네. 그런 신약이 개발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건화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 기능이 약해지는 데다 체내 바이러스 수용체까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바이러스 수용체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금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